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네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1차 세계대전의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특징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베르사유 체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기를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사이, 이 시기를 전쟁 사이의 시기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용어로 전간기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의 모습이었죠.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이 크게 편을 먹었었고요. 이에 대항했던 연합국, 대표적으로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일본 이런 국가들이 있었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무제한 잠수함 작전에 의해서 참가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앞으로. 1차 세계대전과 관련 있는 국가들을 4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승전국일 거고요. 연합국이죠.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러시아는 살짝 애매하죠. 사실 중간에 먼저 전쟁에서 빠졌으니까. 자, 그다음 패전국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얘네들. 그 다음에 승전국의 식민지, 패전국의 식민지, 이렇게 총 4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오늘은 승전국 이야기 할 거고요. 패전국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패전국의 식민지 이야기도 얘기가 되겠네요. 이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승전국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들은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했냐? 자, 이들은 전쟁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 전후 처리를 위해서 연합국들이 모여서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회의를 무엇이라고 하냐? 파리 강화 회의라고 할 거예요. 자, 파리 강화 회의에서는 어떠한 원칙을 세웠느냐? 앞으로 1차 대전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꾸려나갈 것이냐?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평화의 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이 평화 원칙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개념, 우리 교과서에서는 민족 자결주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한 민족은 다른 민족이나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민족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한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민족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민족은 그 민족에 간섭하거나 식민지배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원치 않는 식민지배를 당하는 민족을 해방시켜주겠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어때요? 좋지 않나요? 식민지배 당하는 나라를 독립시켜주겠다. 그러한 원칙을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강대국들이 천명을 한 겁니다.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이에요. 이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접했던 수많은 나라들이 파리 강화 회의를 통해서 식민지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식민지 상태였던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베트남, 그다음에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 같은 나라들 등등이 있었죠. 하지만 이 파리 강화 회의의 민족 자결주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 바로 패전국들의 식민지에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이런 나라들의 식민지는 독립을 했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이겼던 승전국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식민지를 지배를 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는 것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달랐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요, 파리 강화회의의 대표단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강대국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승전국이었으니까요. 자, 파리 강화회의의 결과 승전국들은 전쟁을 주도했던 독일과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 조약이 베르사유 조약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의 내용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독일은 영토를 일부를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덴마크 등에게 넘긴다. 둘째, 독일은 해외 식민지를 모두 포기한다. 셋째, 독일의 군인 숫자를 제한하고 잠수함 항공기 보유를 금지한다. 독일은 피해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 결론적으로 1320억 만. 330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한국 돈으로 하면 한 55조 정도가 되고요. 무튼 내용이 어때요? 상당히 가혹하죠, 독일에게. 베르사유 조약의 목적은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게 묻고
독일이 다시는 다른 유럽 국가를 위협할 정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어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베르사유 조약이 뭐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 베르사유 조약 너무나 가혹해요. 독일이라고 하는 국가, 독일이라고 하는 민족에게 마치 모든 책임을 짊어지게 하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은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었던 유럽 국가는 없잖아요. 그런데 독일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전쟁도 서로 많이 했으면서 1차 세계대전 끝났던 이후로 독일에게만 너무나 가혹한 조약을 강요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에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죠.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서 궁지에 몰린 독일이 극단주의적으로 빠지게 되고 이것이 2차 세계대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도 됩니다. 그래서 과연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이 파리 강화 회의는 과연 정의로운 회의였느냐? 라고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라고 하는 점 여러분도 참고 삼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베르사유 조약으로 대표되는 베르사유 조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흔히 부르냐? 베르사유 체제다 라고 부릅니다. 오늘 수업의 제목이었죠. 자, 그리고 이 베르사유 체제 하에서 다시는 우리가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아픔을 반복하지 말자.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제연맹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예요. 지금의 유엔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엔과 다르게 국제연맹은 약점이 있었어요. 한계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냐? 첫째, 미국, 독일, 소련과 같은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참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국제연맹은 국제연맹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에 결정된 내용을 어떤 국가가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국제연맹에서 마땅히 강제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진 수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파리 강화 회의 그리고 파리 강화에서 맺어진 베르사유 조약 그리고 베르사유 조약을 중심으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들었던 국제연맹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쟁에 패했던 국가들의 상황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일을 볼게요. 자, 독일은 독일 제국이 붕괴하였습니다.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요. 독일의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이 공화국의 별명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불러요. 바이마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공화국을 선포했기 때문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만 뭐 쉽게 생각하면 독일 제국이 독일 공화국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국이 무너지고 새롭게 생긴 공화국에서 나온 헌법이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가 마이마르 헌법이라고 부르는데 교과서 안에도 있어요. 제1조 독일은 공화국이다.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2조 국회의원은 20세 이상의 남녀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선출된다. 41조 대통령은 전 독일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다. 159조 모든 사람과 직업에서 노동 조건 및 경제 조건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단결의 자유가 보장된다. 어때요? 네, 독일 제국이 무너지고 세워졌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 상당히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주주의적인 사회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회는 굉장히 지금이랑 유사한 그러한 특징들이 많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를 따로 뚝 떼서 공부하는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 만들었던 많은 헌법 중에 가장 민주적인 느낌을 내고 있다. 가장 많은 국가의 헌법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받는 것이 바이마르 헌법 되겠습니다. 한때는 제국으로서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독일이 이제는 유럽에서 가장 민주적인 느낌을 내는 헌법을 가졌다는 것.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독일은 제국이 붕괴하고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자, 그럼 오스트리아는 어땠는지 보도록 합시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분열되었습니다. 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 엄청나게 넓었죠. 1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것이 분열이 됩니다. 요만큼만 오스트리아예요. 나머지는 이탈리아 떼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폴란드 떼어주고 체코슬로바키아 독립하고 루마니아 나오고 헝가리 독립하고 유고슬라비아 독립하고 이렇게 제국이 여기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돼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분열하면서 유럽에는 수많은 독립국들이 새롭게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은 아니긴 한데 소련이 사실 독일이랑 전쟁하면서 영토를 많이 잃었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랑 소련 사이에 껴있는
이 지역도 원래 소련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핀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에 새롭게 수많은 나라들이 새로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독일 제국 붕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분열. 좋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어땠을까요? 자, 오스만 제국의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1912년에 오스만 제국 영토 상당히 넓지요. 하지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띠링 어떻게 되었습니까? 굉장히 작아졌죠. 오스만 제국의 영토 역시 분열되었습니다. 유럽의 강대국들이 오스만 제국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쪼개서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결국에 패전국들의 상황은 어떻게 됐나? 독일 제국이 붕괴되고요.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오헝 제국 붕괴되고 쪼개졌죠. 오스만 제국 역시 제국이 붕괴되고 영토가 분할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중에 오스만 제국만 조금 더 알아볼게요. 교과서에서 추가적으로 써 있어서. 그럼 오스만 제국이 이후에 뭐 완전히 이렇게 되냐? 또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약간 살짝 부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오스만 제국에 누가 등장을 하냐? 오스만 제국의 장교 출신이었던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나 프랑스 같은 국가들이랑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승리해요.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요. 자, 그래서 오스만 제국을 다시 바꿉니다. 무엇으로? 터키 공화국. 지금 말로는 튀르키예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오스만 제국을 변신시켜서 부활시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스타파 케말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튀르키예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중에 한 명이고요. 이 사람이 했던 일로는 첫째, 칼리프 제도를 폐지한다. 그 전까지 오스만 제국은 칼리프 제도가 있었습니다. 칼리프가 뭐예요? 무함마드 알리의 종교적 후계자잖아요. 그러한 종교적인 그런 걸로 세상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도 대통령 중심의 어떤 그런 좀 더 발달된 그런 체제를 갖추자라고 해서 칼리프 제도를 폐지하고요. 남녀평등 같은 것도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까지는 아랍 문자를 쓰고 있었는데 튀르키예에서도 이제 알파벳을 받아들이면서 튀르키예 문자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등의 다양한 개혁을 통해서 튀르키예 공화국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던 인물이 있더라라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두도록 합시다. 언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좋습니다. 독일이랑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얘기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교과서에서는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승전국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패전국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의 식민지 같은 경우에는 독립하는 데 성공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상황들 이외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반적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은 바야흐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장난 아니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럼 유럽이 이러한 피해를 입었을 때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은 곳이 어디였냐?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땅에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입지 않는 상태에서 발전을 쭉쭉 시켜나갈 수 있어요. 1920년대 뉴욕 사진이에요. 장난 아니죠. 네. 1920년대에 여기 어디지? 타임스퀘어. 네. 뉴욕의 밤거리입니다. 와, 장난 아니죠. 네. 미국이 이 시기부터 자본주의 경제를 본격적으로 쭉쭉쭉쭉 발전시키면서 세계 최고 강대국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시기에 미국의 자본주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 시스템이 무엇이었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대량 생산 방식, 대량 생산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포드 자동차 같은 회사에서 도입을 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이전보다 훨씬 더 빠르고 많은 양을 생산을 했고요. 많은 양의 생산을 통해서 많은 물건을 판매를 하고요. 많은 물건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요. 그 많은 돈을 다시 재투자함으로써 더욱더 많은 물건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자본을 갈수록 굴려 나가서 엄청난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게 1차 세계대전 당시 이후에 유행했던 대량 생산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생산 방식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전파가 되고요. 자본주의가 쭉쭉 발전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면은 정치적으로는 어떤 스타일이 유행을 했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통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보통선거가 뭐예요? 보통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산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게 보통선거입니다. 그럼 왜 이 시기에 보통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냐? 그것은 1차 세계대전이랑도 관련이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총력전의 양상을 띄었죠. 나라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노동력들이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기 시작했고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여성의 권리가 늘어나게 되고요. 여성 또한 남성과 마찬가지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보통선거의 권리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자면은 이 시기의 교과서에서는 어떤 걸 또 주목하고 있냐? 노동조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 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조직하는 단체, 노동조합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또 주목할 게 있는데 보통 노동자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육체 노동자, 뭐 흔히 뭐 건설 현장에서 일한다거나 아니면은 커다란 기계가 있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을 노동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사전적 의미의 노동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노동한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어렵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자본가가 아닌 사람은 다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본가가 뭐예요? 자본가는 자본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커다란 땅을 전문적으로 경영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회사가 나의 땅이 나에게 돈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노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노동자 이전에는 자본주의가 막 시작될 때는 노동자의 권한이나 노동자의 힘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노동조합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노동자들이 뭉치게 되고요. 노동자들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면서 노동자들의 힘이, 노동자들의 권리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서로 힘을 합쳐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힘을 합치기도 하고 하면서 치고받고 하면서 자본주의가 굴러가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조금 마련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강대국들, 승전국들은 모여서 파리 강화 회의를 진행을 했어요. 파리 강화회의에서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발표가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패전국의 식민지한테만 해당되었다. 승전국은 여전히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다. 자, 베르사유 조약도 맺어집니다. 하지만 독일에게 너무 가혹했다. 역시 기억해 주시고요. 제국의 몰락, 전쟁에 패배한 애들이었죠. 독일은 공화국이 되었고요. 오스트리아 분열되고요. 오스만 역시 분열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자면 오스만은 튀르키예 공화국으로 변신하였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겠고요. 전 세계에서는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보통선거가 확대되고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등의 지금과 같은 사회로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를 정리할 수 있겠네요. 친구들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차 세계대전으로 가려고 하는 그 중간 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